겸손은 갓스베이다 331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편한데요. 두 번째잖아요. 그때도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가 더 좋아요. 운동화보다 더 편해요. 네, 구두인데. 편하고 주로 70 신는데 65 해도 딱 맞더라고요. 수정 옵션이 있습니다. 수정하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름이? 이게 뭐더라? 이건 청매실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용이에요, 이게. 양말이 안 미끄러져. 구두 안에서 안 미끄러져. 많이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 빠지고 있어. 확실해. 아직 멀어서. 혼자 멀리 가지 마. 자, 개요는 이러하고 요즘 보수 매체들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밀고 있는 게 대통령은 추락하는데 정당은 대통령과 디커플링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지는 한동훈은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유의미한 디커플링은 없어요. 네. 보수의 차기주자는 살려놓고 싶은 보수 매체들의 그 바람이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은 거의 뭐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게 윤석열 지지율인데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국은 이 지지율을 철저히 따라갈 거거든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주중 주말 다 조사하고 콜백까지 챙기는 유일한 조사. 비싼 게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9%. 이 조사 결과 가지고 10일 안 걸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조사들도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네. ARS 23%인데 다른 조사기관들도 다들 비슷하게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가장 의지한다고 알려진 NBS, 총선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왔던 MBS도 20이란 말이지. 네. 이 추세가 유지되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이해도 10%를 돌파할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북한군 파병 뉴스 최대한 띄워가지고 안보 위기 전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 수죠, 사실. 네. 그래서 국정원이 전면에 나와서 뉴스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오산입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조사를 했잖아요. 네. 무기 지원 반대. 압도적이죠, 사실. 파병 반대.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20대 70으로 반대예요. 저길 우리 부대를 왜 보내? 국익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되죠. 보내는 순간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11월 5일 다음 주 아닙니까?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되면 바로 전쟁 끝낸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이런 뉴스로 이 국면을 탈출할 수 없어요.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남은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든든한 백그라운드였던 일본, 자민당이 또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주저앉았어요. 오늘 잠시 후에 호사카 교수님과 그 얘기 나눌 텐데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거.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때 한동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가 68.5예요. 국민의힘도 절반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네. 김건희 씨는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한동훈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없죠. 그러니까 특감법 꺼냈잖아요. 특별감찰관. 혼자 계속 특검하라니까. 특별감찰관. 그 한 명 갖다 놓는다고 뭐가 변해.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 새 가슴 진짜. 이제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동훈 안 낸다 저거. 대선은 그렇지. 내가 먹겠다 뭐 이런 거죠. 다음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대권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세훈 입장에서 또 시장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오세훈은 보수 코어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납삽해가지고. 오세훈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김호중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나를 가장 싫어해. 이쪽 사람들이. 어쨌든 한동훈은 특검을 자신이 주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배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없죠. 이제 한동훈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용산이 성의만 좀 보여달라. 특감법이 아니면
대외 활동 자제라든가 김건희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조금이라도 좀 해달라. 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핵심은. 이 배포가 없으니까. 가슴이 있던데? 나 깜짝 놀랐어. 가슴이 있더라고. 잔인하네. 본인이 얘기했잖아. 모아야 한다고. 맨날 사진 어떻게 잡힐까만 연구하고 있던데. 그건 나름대로 재주가 있더라고. 포즈 취하는 거 보면. 얄밉네. 자, 여론의 추이는 이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탈출가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명태균 여론조사 네. 어떻게 조작했을까? 림가중 셀가중 이런 거 어렵게 설명하고 여러 유출을 하였으나 험악한 짓이었어요.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치인문 직후인 2021년 5월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했던 9월까지 그 이외의 구간에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명태균 표, 비공표 여론조사 9건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8건을 조작했더라. 네네. 그 결과로 홍준표가 1등이었는데 윤석열을 1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식으로. 예.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예를 들면 9월 29일 보세요. 실제 500샘플 조사해놓고 1,500개를 조사하지 않은 걸 더해가지고 2,000샘플을 조사했다고 조작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림가중 보정기법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술을 부리지 않았을까? 아니야. 데이터를 그냥. 조사하지 않고 1,500개 번호를 가져 들이부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정확한 건 강혜경 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유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령. 가짜 샘플. 유령이라고 표현한 것이 전화를 안 걸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예 결번인지가 없어요. 그거에 따라 기법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결번이다. 그러면 진짜 단순 무식하게 카피 페이스트 한 거야. 100%. 추측인데, 이제 예를 들면 20대 여성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높게 나오려면 홍준표 거를 윤석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20대, 30대 몇 군데 하면 금방 저 수치 나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 자체는 진짜다. 그러면 이미 사용한 DB 있잖아요. 실제 전화번호 응답을 받은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뚝 떼가지고 드리븐 거야. 그렇죠.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니면 응답 안 했던 사람들 전화번호만 거기까지 쭉 긁어갖고 그냥 전화번호만 1,500명 거를 바꿔치기 해도 되죠. 복사해서 뚝뚝뚝 붙이고 몇 가지만 수정하면 금방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몇십 분이면 금방 끝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창조예요. 그렇죠. 창조예요. 여론 조작의 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조작은 기술을 좀 네. 과하게 부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연지기. 근데 사람들이 창조. 공표되지 않았는데 저게 무슨 큰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혼자 벌 거라면 이런 노력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왜 하냐고.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예요. 자기 혼자 벌 거를 왜 자기가 조작하고 있냐고. 이거 자기 혼자 볼 거를 왜 이렇게 돈을 계속 태우면서 조사를 해? 자기가 참조형으로 했다. 자기가 참조할 거를 왜 조작을 시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녹취에 보면 유출할 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유출.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받은 글 많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동안에 PNR에 발주해서 공표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은 꽤 익숙한 거예요. 거의 1,000건, 1,500건씩 한 이 시기가 바로 국민의힘 대선 네. 경선 기간이에요. 경선 기간이요. 홍준표냐 윤석열이나 여기서는 책임당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런 게 만약에 책임당원에게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꽃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는 조사를 했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 유출이 되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를 자기 혼자 보려고 조작할 리가 있나요? 이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완전 범죄죠. 이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명태균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끼고 조사를 해요. 선관위에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예요. 자체조사는 여심이 여론조사 심의하는 곳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사전에. 설문지를. 미리 보내면 거기서 피드백이 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수정하라고 권고가 와요.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언론사를 통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심이 안 보내주세요.
비공표의 경우는. 공표조사도 문제가 뭐냐면 언론사를 끼면 설문지 검토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언론이 공표한 다음에 그 뒤에 24시간 이내에 이제 설문지하고 조사 결과를 올리거든. 그때 문제가 만약에 발견됐어. 이미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선관 입장에서 누가 고발을 세게 안 하면 굳이 나서서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걸 다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과감성, 이 호연지기 씨발. 근데 궁금한 거는 과연 뒷배가 없었을까? 명태균 혼자 했나? 저걸? 과감하잖아. 이준석 대표 굉장히 친했다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자세한 얘기는 박정TV로 보시고. 그 다음 의문은 자연스럽게 이게 끝인가? 이 정도의 불법을 불사하면서 대선판에 뛰어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떤 역할이든 맡아서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 대목에 앞으로 밝혀질 명태균과 관련된 큰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조사 조작을 했다는 건 사실상 확인된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만든 당사자인 강혜경 씨가 말했어요. 나가 조작했다고. 그렇죠. 명태균 씨가 아니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 그것도 국감장에 선서하고 말씀하신 거죠.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네, 그렇죠. 1, 2 순위도 막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대선 경선에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 이게 내 질문의 요즘의 포인트예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뀐 건 아닐까 혹시? 바뀔 수 있었죠. 충분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핵심은 명태균 씨의 대선 경선 관여가 여론조사에서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대목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감성을 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나는 3억짜리가 아니라 300억짜리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불법과 별개로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들은 다 권력을 차지하고 이제 나를 보내려고 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나와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세 분을 모셨는데 요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포탈에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정원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 병사가 어떤 역할인지, 규모는 어떤지, 어떤 전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온갖 썰들이 난무하는데, 원래 전쟁 중에는 흑색선전, 마타도, 공작이 난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뉴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정보국발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북한군이 외화벌이 간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고 신났어요. 신났어 한마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닌데 왜 살상무기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원래 임기가 지금 다 했거든요. 다시 뽑아야 되는데 아마 그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살상무기 보내면 레드라인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러시아에서. 군사적 적대국이 되는 건데 90년대 이래로 북방 외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원하는 세력이 있긴 있어요. 일본 극우들. 자기들 대신 한국이 러시아의 저지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저는 사실 그걸 의심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소식을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CIA가 자기들이 그 전장에 우리가 사람을 파견했어 라고 밝히는 법 절대 없거든요. 근데 국정원발 뉴스가 막 수십 개 쏟아져요. 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 삼아왔던 김태호
국정원 1차장하고 지금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홍장원이라는 제 1차장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4년 마포고등학교 선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정권 위기 탈출용 대국민 여론전을 국정원은 이런데 전면에 나서라고 있는 기관이 아닌데 광대처럼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짜 정보, 역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여전히 전투병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움직이는 병력에 대해서 미국도 한국도 나토도 정확한 위성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투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다음 지금 죽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벌써 쿠르스크에 가가지고 죽었다. 일본 쪽에서는 어때요? 지금 그 중요한 선거 자민당 참패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성 장관이 북한 병사들이 그 파병된 곳으로 확인된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 네.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네. 중앙일보 일본어판으로 나왔어요. 25일에 우크라이나군하고 북한군이 교전했다. 한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고요. 그 한 사람이 그 누구냐? 그게 몽골인이다. 북한군이 죽었는데 몽골인이 한 사람 살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리아트인이다. 북한군이 그래,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러시아군인 거예요. 러시아 무리아트 공화국의 우리나라에서도 그 뉴스는 나오긴 나왔네요. 이상한 뉴스다, 그죠? 너무 이상하죠. 이것도 우크라이나발 뉴스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여기저기 전화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개입하는 게 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지금 실이 났거든요, 완전히.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뭐냐? 그래, 네가 불에 뛰어들 거야? 그럼 알겠어, 뛰어들어. 17일 날 우리 국방부 차관이 이거 건설 인력이고 노동 인력이라고 얘기한 거를 바로 불과 하루 후에 18일 날 안보실하고 국정원이 모여서 하루 만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국정원의 표 아시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지금 완전히 양지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4일 날 나와가지고 살상무기든 단계적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25일 날 출장을 간 팀이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 누구를 데려갔느냐 하면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에요. 저거를 우리가 24일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탄약 담당관을 데려갔을까 봐. 출장 갔대요. 출장 어디로 갔습니까? 말 못한대요. 출장 나토로 갔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안 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국방부에 연락해가지고 출입국 관리하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오늘 간 거는 맞다. 그러나 그 임무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 아니 탄약 담당관이 갔는데 그 임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요지는 이겁니다. 김진영 의원님 내가 잘했다는 얘기. 윤 대통령이 24일 날 살상 무기 지원 유연 검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갔나? 추적해서 간 거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본인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하려고 지금 작정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지원대 뭐라고 부르는 간에 지금 병력을 파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방과 미국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목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물밑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낼 협상으로 가는 전 단계로 서로 에너지 시설은 공격하지 말자. 기사 말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레버리지가 없다. 지랬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이 전쟁이 곧 끝난다는 건 알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해리스가 돼도 이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없어 이제. 그러니까 협상이 곧 다가올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뭔가 레버리지가 있어요. 지렛대. 러시아를 곤란하게 만들. 너 우리가 이거 지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래서 한국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다,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멍청한 용산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 결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데 라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탄약을 지원해버리면 전쟁은 끝나면 우리가 남는 건 한러 관계가 파탄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대도 10,000루블에 팔았잖아요. 2년 안에만 끝나면 10,000루블 주고 다시 사올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건 그냥 날아갑니다. 5일 후가 미 대선이에요. 네.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렛대 역할만 하고 탈탈 털린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해? 저도 공장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웬일이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이렇게 하루 종일 속보를 내보내고 마치 이제 곧 라면이라도 사둬야 될 것처럼 위기를 고양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과 다르게 대응하는 국가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전황이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은데 굳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빌미를 주는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제 판단은 정사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종전이나 휴전 이유를 생각하는 대전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만약에 북한이라는 지역이 미국의 안보 체계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꼼짝없이 갇히게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이 러시아한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돈 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은 러시아로부터 돈 받는 게 훨씬 더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트럼프 되면 뭐 협상할 수도 있지 뭐. 푸틴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야 우리가 외화벌이 할 수 있는 기회 줄게. 거기는 납득이 가요.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지. 국내 정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러시아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한반도 지역에 남한이 이 문제를 키워서 불안정해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러시아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제발 물어라 하면 이 지역이 분쟁 지역화하거나 불안한 지역으로 되면 러시아의 대전략에 있어서는 미국의 힘과 나토의 힘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데 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로가 뚫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젤렌스키도 이해하죠. 예. 젤렌스키도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가. 근데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 협상할 때도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젤렌스키는 이유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내 정치적 이유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북한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유엔 제재를 허물어뜨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경제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출路가 러시아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도박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령 트럼프나 해리스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도 러시아와 미국을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북한은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들이대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왜 이러냐고요.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 판단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웃기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여기서 제일 폭발력이 있고 위험한 곳이 한반도라고 그래요. 그렇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계 군사력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해. 외부에서 보면 한국 쪽에서 지금 상당히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는 많이 관심이 없고 러시아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한 북한의 관심을 한국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군 장성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군 장성 출신의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우크라이나 협조 받아서 북한군을 폭격하고 그걸로 북한을 자극하자 이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전쟁하자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전쟁을 수밖에 유도하는 거 아니야. 없어요. 새로운 북풍이다. 그런 이야기죠. 명태균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안보 위기를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돌파해 보려는 시도 아니에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도 될까요? 한기호는 법적으로 외환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환유치죄라고 합니다. 예, 외환유치죄인데 보시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북한군을 공격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단초 열게 하거나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될 정도로 위험한 문자예요, 이게. 집권 여당의 국방위 관사를 지낸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네. 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안보실장이잖아. 그러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미수행입니다. 저거는. 북한을 자극해서 국진화에도 벌어지고 계엄이라도 하던가 해가지고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북한군을 폭격해서 죽인 다음에 그걸로 북한을 자극합시다. 이런 문자를 어떻게 보내? 그렇죠. 그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 못했어요.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각제라 과반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입헌민주당 정권교체 딱 한 번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때 빼고는 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됐어요.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민당 191석에 공면당 합해서 이번에 215석, 과반이 안 돼. 과반이 233석. 입헌민주당이 일본의 상대적 진보 세력이에요. 한국에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쪽에 있어요. 일본 정치사에서 2009년에 딱 한 번 정권 교체해봤어요. 3년 동안. 그 이전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얘네들이 100석이 안 됐거든요? 입헌민주당이. 이번에 148석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190, 여기가 140. 얼마 차이 안 나? 촌리 지면 선거가 11일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열었어요. 그때 다시 투표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렇죠. 당선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선거를 예, 해서. 직선제니까. 얘네들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입헌민주당 쪽에서 연정하지 않고 있어도 촌리가 입헌민주당 쪽에서 나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이거 설명 필요해. 일본 정치 관심 없거든요, 우리가. 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입헌민주당도 과반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야당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연립하지 않고 서로 누구 찍어주기로 약속만 하는 거예요. 148석인데 여기에 입헌민주당 쪽에 가까운 정당이 좀 있어요. 예, 있어요. 야, 연립하지 않아도 니네 우리하고 연대해서 표만 줘. 지금요, 자민당의 정치를 계속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0% 정도가 자민당하고 공면당의 연정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와요. 자민당, 공면당에 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커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번에 몰락한 게 돈을 하도 해먹어가지고 부패 정치 이미지가 하도 강해서 거기랑 연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민당하고 협력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들이. 그러니까 그냥 입헌민주당하고 좀 붙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색깔을 띠는 소수 야당인데 자민당하고 못 붙겠다. 입헌민주당하고 좀 붙어볼까? 근데 정책이 너무 다르니까 연정은 못하겠고 표만 줄게. 그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민당이 191석이고 입헌민주당이 148석이라 40석이 차이 나지만 그 40석을 다른 야당에서 끌고 와가지고 입헌민주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버릴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예, 일본 역사에서. 가능합니다. 그 노다라는 입헌민주당의 지금 대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 당시 민주당이 좀 3년간 정권을 잡았을 때 마지막 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다 일본 극우하고 주파수를 맞춘 거란 말이죠. 모두 무너져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입헌민주당은 과거사를 인정하고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고 다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010년에 민주당에서 나온 칸 나오토라는 총리가 1910년에 그 한일 병합은 일본에 의한 간제였다. 정확하게 인정하는 담화를 냈어요. 총리 담화입니다. 그러나 다시 자민당이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일본 민주주의는 좀 운도 없어요.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그때. 근데 후쿠시마 예,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전 터지면서 바로 날아갔어요. 당도 다 쪼개져 버렸어. 그래서 100석도 안 됐는데 이번에 148석이 된 거예요. 그 플러스 40석 정도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28석 국민민주당이 아마 붙들 것 같고요. 일본 공산당 8석이 붙들 것이고 레이와 신선조 9석 붙들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모으면요. 자민당을 넘어요. 일본의 조그만 당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다 그걸 모아가지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할 수도 있고. 교수님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50%예요. 오, 그 정도로 높아요? 네, 높아요. 오늘은 일본 공산당이 확실하게 노다 쪽을 지켰다고. 또 42석 정도 있는 일본 유신회도 좀 검토해 보겠다. 야, 이거 재밌다. 유신회는 일본 극우 쪽이거든요. 극우인데 자민당을 싫어해. 그러니까 극우인데도 싫어해.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부대예요. 연정이란 개념에서는 너무 이념형이 달라서 합칠 수 없다는 게 정론이었는데 투표 연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싫고 내가 민중한테 펴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자민당 독재를 무너뜨리자. 그렇게 해서 합의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자민당 해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극우라고 해도 자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표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일단 봐야 돼요. 11일 정도 또 있으니까. 이거, 와, 야. 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11월 5일과 11일이 네. 다른 11월 나라의 5일 날은 선거가 미국이 결정되는 날이고요. 트럼프 되면 어떡하냐. 트럼프 되고 만약에 일본에서 입헌민주당이 총리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고립이에요. 바른 총량제를 좀 적용해 주시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강이라고 불리는데요. 모두가 내부적 문제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게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뭉치고 한 가지 방향만 잡으면 국력을 어느 시대도보다도 확산시킬 수 있는 시기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하나는 영적 대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권 세력입니다. 부동산, 주식, 건설. 저는 뉴라이트도 권력을 분점하기 위한 이권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등장한 게 이게 이제 북풍 세력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저 판단으로는 이 세 개 세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풍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영적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건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다 라고 용산의 일단의 그룹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지가 꽤 됐거든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이라면 지금이 찬스인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에게 우리가 권력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통일을 태기로 태워 있대요. 그거는 뭐 그 이야기 들었어요. 예. 하여튼 영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음 대통령은 이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 누군데요? 내가 말할 수는 없어. 참관단이니 모니터링 하는 거 이거 완전히 위법한 겁니다. 동맹관계나 유엔과 관련 없는 곳에서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명입니다. 파병이고 이건 불법입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없이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참관단이니 이건 다 거짓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환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신용환 전 교수는 다스베이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 실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윤석열 당선 이후 인수위까지 갔다가 그때 관뒀어요. 통상적으로는 절대 안 하는 결정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드디어 당선됐고 인수위 가장 힘이 막강할 때인데 본인이 스스로 관둬버렸단 말이죠. 그때 나오셨을 때 제가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이 정권이 너무 위험하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장관급 직책을 지내셨는데 탄핵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정권이 몰락하는지 여실히 지켜봤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에 이미 나는 그 위험이 감지됐고 내 힘을 여기서 보탤 수는 없다. 그리고 관뒀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박수. 그때는 주변에서 너 바보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수위 때 최초로 그만둔 놈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때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국힘에서 다선 의원을 지낸 선배님을 찾아뵙고 대림동 어디 소주집에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선배님 저 떠나겠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말렸어요. 근데 최근에 전화가 오셨어요. 최근에? 네네. 네가 떠날 때 솔직히 나도 이해를 못했다. 왜 입만 다물고 있어도 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장관급을 했으면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는데 너무나 참담하다. 네가 그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걸 보고 이제는 동네에 인사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서글픈 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용산도 있고 막 부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볼 때 최근에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어찌 그들이 저를 부러워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는 건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너무 연설조 아닙니까? 그때는 다들 좀 바보 새끼. 뭐라도 하나도 받아야지 실컷 고생해놓고 무슨 짓이야. 그때 총수님께서 네. 잘린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오늘 나오신 이유는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지원실장이라는 걸 하셨는데 대선 당일 아침 회의 그때 활용했던 팀별로 소속된 여러 텔레그램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받았던 자료. 네. 대선 끝나고 나서는 다 외장하드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명태균 사건이 터진 거야. 본인이 가진 자료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뒤져보신 거야. 네. 그러다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 그것도 대선 당일날 다운받은 보고서가 내 외장하드에 있네?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선 경선 후에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태균도 자기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봤지. 그런데 이게 왜 내 외장하드에 있지? 네네. 네. 명태균 씨 모르잖아요. 명태균 씨 전혀 모르고요. 강혜경 씨도 지금도 모릅니다. 강혜경 씨도 네. 몰라. 네. 모르는데 외장하드를 열어봤더니 6.7기가 있었던 거예요. 와, 네. 많다. 네. 네. 어머,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당시는 모르셨고. 네, 그렇죠? 명태균 씨나 미래한국에 대한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선에서는 이제 혹시 선거 캠프 참여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 네, 네. 그게 명태균 씨 보고서든 공표든 비공표든 이런 걸 따지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면. 그때는 어디서 온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예, 너무 정신없는 날이고 마지막에도 투표 동료 때문에 저희가 초비상이 걸리고 했던 그 기억만 나고. 그래서 이 하드에 저장된 것은 3월 9일 오후 2시예요.
회의는 오후 10시쯤 하셨다면서. 제가 다이어리를 찾아보니까 오전 10시 회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거 당일이에요. 3월 9일. 선거 당일인데 네. 이 문서가 본인의 외장하드에 오후 2시 반에 저장되어 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파일을 저장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문서가 지금 교수님 외장하드에서 나온 건데 네.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공한 보고서하고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강혜경 씨는 자신이 3월 8일 날 작성해서 명태균 씨한테 줬다고 하는 보고서예요, 이게. 그런데 강혜경 씨도 명태균 씨도 모르는 신 교수님 외장하드에 이게 왜 들어있어? 명태균 씨가 후보 당사자한테 줬건 캠프 누군가한테 줬건 줬어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관계를 끊었다고 명태균 씨도 비공표 여론조사는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죠. 강혜경 씨의 손을 떠나서 명태균 씨한테 갔다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캠프로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받지. 네. 그 후보가 직접 받았는지 캠프에 누군가 받았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거는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 이 보고서를 썼고 그리고 내가 그날 받아서 외장하드에 저장해 뒀습니다. 네. 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네. 박수. 네. 메타데이터를 보면 작성 날짜가 3월 8일 6시 10분 35초예요. 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작성한 문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하드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맨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서의 동일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봐서 다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하고요. 명태균 씨 인터뷰에 제목만 봤는데 유출이 됐다, 나만 보려고 했는데 유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순되죠. 나만 보려고 했는데 유출됐으면 본인 아니면 거기 회사에 뭐 두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뉴스타파에서 그 메모장 하나가 맞아요. 예, 공개됐다고 그러는데 메모장 한 장을 왜 만들까요?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분석할 줄 아는. 공유하든지 보고하든지 뭐 이런 목적 아니고서 한 장으로 서머리를 할 리가 없겠죠. 상식으로 보면. 이날에 이 보고서 30 몇 장짜리를 한 장짜리 메모로 만들었다고요. 그걸 뉴스타파가 또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한 장짜리는 누군가의 보고용 아니냐. 메모장을 건네준 강혜경 씨는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다고 하더라.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캠프에서 이 보고서 활용한 적 없다고 교수님을 고소했더만. 누가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취재입니까? 이게 네네. 파일이 걸어다녀요? 네네. 이철규 의원님 누가 어떻게 줬는지 저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뉴스타파의 그 영상 밑에 보시면 신용환 씨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그분의 명예를 훼손했죠, 제가? 그리고 어떤 허위 사실을 했어요? 신용환 교수님 더 이상 말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냥. 저는 오히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파일 숫자 보셨잖아요. 6,097개인가?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걸어온 길이잖아요. 같이 인연 맺은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1도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그런데 고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외장하드에 보니까 파일이 6,097개가 있어요. 네네. 이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파일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보도가 일요일인가 됐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다 보니 그 당시에는 지나갔던 일이라서 몰랐던 것들이 꽤 있잖아요. 당신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놓고 대입해 보니까 보물 창고구나 여기가. 이거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뒤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면 여론조사가 뭐 또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 여론조사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석 자료 이런 건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이게 왜지? 하는 자료들이 자꾸 나오더라. 몇 개만 봤는데 그때는 누가 누구를 만나보라고 하고 무슨 정책을 반영하라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전문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공약지까지 반영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산을 조정하고 무슨 특혜를 보고 이런 얘기들이 분야별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만나보고 하랬던 이야기가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아니 우리 교수님 잘못 건든 것 같은데? 계속 보시고 계시죠?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보기가 예를 들어 양평 앞전에 저 네.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서류랑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딱 한 줄이에요.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약집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보세요. 그게 대선 때부터 됐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바뀌죠. 원안 폐기라든지 대안으로 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뭐 한 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보물창고야 거기가. 교수님 요거 하나만 두지 마시고 카피 여러 개 해가지고 안전장치는 일단 급한 대로는 어디 믿을만한 기자한테 카피 한 번 하나 줘놓고 네, 네. 또 저놈한테도 하나 줘놓고 네네. 예. 뭐 그렇게 하면 아마 너무 많은 특종이 나갈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네. 오늘 밤에 써보니까 안 써져. 네. 그런 일도 있거든요. 네. 밤에 좀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딴 건 아무것도 안 건들고 걔만 고장내고 도망가는 좀도둑이 있어요. 네.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조치는 뭐 급한 대로는 네. 하고요. 6.7기가 요만한 USB도 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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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약간씩 뿌려두고 한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저를 능멸하는 이제 언행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심지어 저랑 회의를 많이 했던 분들이 저를 모른다, 못 봤다, 본 적이 없다. 뭐 예, 그러면 회의체 한 번만 띄워놔줘 보셔요. 전략조정 회의가 주로 오전에 열립니다. 7시 반, 조금 늦으면 8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본부장단 회의가 이제 소위 총괄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 그다음에 상황실장, 전략계획 부처 이런 분들이 위에서 회의를 하고 모든 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실행되는 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를 빼고 거의 다 장관, 차관, 수석 내지 비서관 또는 국회의원 요번 출마해서 의원들이 되셨어요. 저 자리에 있던 분들 뉴스에 근데 다 나와 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네, 해요. 안 들어왔으면 제가 그분 명함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연락처를. 저기 직함에 다 있는 분들이죠, 실제로. 네. 맨날 보던 얼굴인데 난 몰라요. 아니, 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뭐 하나만 예를 들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보시면 네. 전략회의를 했잖아요. 저는 정책 총괄 지원실장이니까 정책본부로 가서 멤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60명 넘게 그 안에 정책본부가 상근자는 제일 많아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항상 만들어서 타이핑해서 공유를 하죠. 그 자료가 한 몇 개쯤 있을까요? 나 자꾸 건들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자, 네. 아무래도 조만간 또 오실 것 같은데 요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됐네?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말을 아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좀 아끼는 측면이 있지만 보다 보니 어떻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꽤 있어서 어떤 건 자, 사실이고 아닌 것도 말 있겠죠. 그만하세요. 말 너무 많아. 자, 네네. 자 그러면 한 3건 정도만 공부하신 다음에 네네. 조만간 다시 모시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국감에서 명태균 관련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장면을 만들어낸 이소영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소영 의원이 욕먹을 때도 있는데 또 잘할 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 내가 서론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 중에 도이치 주가 조작보다 더 심각한 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은 사실은 범죄 유형으로는 흔한 범죄예요. 그걸 검사 부인이 했고 대통령 부인이 했고 그리고 빠져나간 게 문제지. 그런데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이 범죄의 종자가 달라요. 자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작동시킨 거야.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이 정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종점 변경해봐야 그 쓸모없는 땅이야. 그 비탈진 땅이고 이 대목을 제대로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처에 고속도로가 들었으면 개발 여지가 있는 땅들,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하고 그런 얘기였단 말이죠.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걸 못 찾아냈단 말이지. 그런데 이소영 의원이 그걸 찾아낸 거야. 박수! 이거는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다스베이다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양평고속도로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다들 명태균 씨한테 굉장히 빠져 계신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머리를 굴렸단 말이야. 그리고 국가 권력을 움직였단 말이야. 용역사가 첫 작업을 할 때부터 종점을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수주하고 바로 종점 변경에 착수를 했죠. 4월 11일이니까 대통령 선거 있고 나서 한 달이에요. 한 달. 이때 이미 종점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남양평 IC였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10년 전에 처음 추진될 때부터 양수리가 주말에 갈 때 엄청나게 막혀요. 그래서 수도권 시민들이 양평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양수리 교통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1조 8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짓는 이유가 양수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이 선정된 용역사가 양수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대로 종점을 옮기겠다라고. 일로 갔어야 되는데 얘가 일로 데려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용역사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나려면은 IC에 붙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IC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그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면 제일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평 IC에 딱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 여기가 교통체증인데 일로 끌어내렸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소영 의원이 찾아낸 것은 옮기는 것도 이상하지만 옮긴다면 그나마 IC로 붙여야 되는데 얘가 이리로 올라간다고. 노선을 다시 한번 고쳐요. 일로 왜 옮겼지 대체?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기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근데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돈이 될 것 같지 않고 개발하기 좋은 땅 이걸 다 주목했었잖아. 저기 B라고 돼 있는 데는 산비탈 땅이고 저도 가봤는데 상속받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상속은 받았는데 이거 팔 수도 없고 개발도 안 되고 처분이 어렵잖아요. 산비탈 땅을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근데 저 산비탈 땅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옮겼을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는 저 A라고 하는 정말 개발하기 좋은 공흥지구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이런 좋은 개발하기 좋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땅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산 땅이에요. 거기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호텔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은 저 땅의 가치가 근처에 서울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면 몇십 배로 뛰는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고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랬죠. 당시에는 저 산비탈 땅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막상 가보고 나니까 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땅은 물려받은 땅인데 별게 없다. 창고 정도 지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걸쳐가는 거예요, 이게. 저 그림이 사실 작년에 처음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터졌을 때 JTBC가 보도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보니까 두 개가 겹친다라고 하는 거를 JTBC가 보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고속도로 다들. 옆에 개발도 못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번에 모든 자료를 다시 다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종점이 한 번 변경된 게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노선하고 토지하고 딱 붙어 있는데 예쁜 땅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뭔가 뭘 본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걸 봤어.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작년에 언론에 엄청 보도됐던 사진들이에요. 그쵸. 처가 땅이 어디야? 다들 기자들이 막 몰려가서 갔더니 흑염소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최은순 씨 일가가 축산업자도 아니고 뭐 흑염소 영양탕 하시는 집도 아니고 저 흑염소랑 칠면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보상금을 늘리려고 저거 키운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장관한테 질문을 했더니 장관이 뭐 우물우물 하더니 보상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첫째 날 국감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다시 양평을 가봤더니 또 저렇게 양봉통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위치가 뭐 양봉이 잘 되는 위치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 꿀벌이 있고 네. 닭이 있고 칠면조가 이제 닭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흑염소가 저 염소 양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하, 보상을 노린 거구나. 토지 보상을 하고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국토부가 제출한 이 자료는 JTBC가 제출한 것과 다르게 겹치지가 않아요. 겹치면 직접 보상이 커질 것만 같은 느낌인데 안 겹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낸 것 같아. 네, 그죠? 맞아요. 자기네들이 그려보니까 저렇게 살짝 비껴갑니다,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상 대상 아니에요. 그치. 의원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안 겹치잖아요. 네, JTBC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진짜 보상 대상이네. 왜냐하면은 이 지도를 확대해 보니까 길을 잘라 먹는 거예요. 저 하얀색 도로가 처가 땅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예요. 저 하얀색 도로를 거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막히면 맹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땅값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입는 거잖아. 저기 오솔길처럼 보이는 게 하얀색 예. 유일한 도로거든요. 요거. 저기를 딱 잘라먹게 되는 거예요. 종점이 변경되면은 저 하얀색 도로가 폐쇄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도로공사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거는 맞다. 이거를 가로지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구조상 가로지르지 않을 수가 이 없습니다. 길이 잘라 먹으면은 진입로가 없어요. 그럼 맹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통이 두절되면 토지 보상한다. 공익사업 때문에 그 땅이 사용이 어렵게 돼도 보상을 해주고 맹지가 돼도 보상을 해주고 그 위에 있는 흑염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뭐 양봉통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규정을 보니까 보상받는 게 명확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이 고속도로가 원래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이게 왜 올라왔지? 납득이 잘 안 가네. 왜냐하면 남양평 인터체인지에 붙는 거나 이쪽에 붙는 거나 개발하기 딱 좋은 땅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거리가. 어차피 그쵸? 남양평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굳이 왜 이거를 끌어올렸을까? 최은순 씨가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진짜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추측컨대 처음에는 이 예쁜 땅을 위해서 남양평 IC 쪽으로 고속도로를 끌어와야 되겠어. 그런데 그러고 엄마! 나서 예. 엄마! 3미터 땅 이참에 처리하자. 네. 엄마! 기왕 종점 끌어오는 김에 그러니까. 이거 땅 엑시트하기 딱 좋은데 윤서방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왜 옮겼을까?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가장 근접한 얘기가 이렇게 되면 요 맞은편이나 요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직접 이익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집중했단 말이죠. 근데 이소영 의원이 찾아낸 것이 요렇게 만들면 자기들 진입로를 잘라 먹어가지고 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속셈을 유일하게 알아낸 이소영 의원 박수. 누가 토지보상법에 교통이 단절되고 맹지일 때 보상해주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 칠면조가 닭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다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은순 씨 일가 정말 전문가들이시고 토지 보상을 여러 번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연하게 알게 된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아마 저는 사례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는 것만 알려드리는 건데요. 2001년에 아산시 배방읍에 갑자기 땅을 삽니다. 2001년에 땅을 샀죠?
근데 2002년에 1년 후에 갑자기 철도청이 그 땅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나머지 땅이 LH에 또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받은 하루에 입금된 돈만 129억 원이거든요. 이 배방읍의 개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산 거죠. 추정컨대.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97년에 상속을 받거든요. 이건 또 다른 땅이에요? 이것도 산비탈 땅의 이제 일부, 우리가 본 땅 말고 이제 다른 곳인데 상속을 받고 뭐 개발도 안 되고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방치해 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2003년부터 지목 변경과 필지 분할을 시작합니다. 더 가치가 높은 대지로 변경이 되고요. 산비탈인데 갑자기 어떻게? 그리고 필지 분할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국토부가 수용을 합니다. 근데 수용 보상금을 책정할 때요. 필지 분할이 돼 있으면은 더 금액이 올라가고요. 임야일 때보다는 당연히 대지일 때가 금액이 훨씬 높거든요. 국가 SOC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그 보상을 받기 위한 최적의 컨디션을 딱 만들어 놓는 이 치밀함을 저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토지 보상에 관한 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 앞의 사례들은 개발 정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수한 사례라고 하면 이거는 만들어낸 사례죠. 그래서 제가 든 느낌은 진짜 이게 누룽지까지 막 박박 긁어먹으려고 했던 거구나. 정말 치밀하다. 박수!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새롭게 발견했던 사실이 뭐였냐면은 계속 용역사가 이 종점 변경한 거다. 이거 우리 국토부가 한 거 아니에요. 용역사가 그냥 변경해 왔어요. 거기 뭐 회장님, 뭐 전무님 이런 분들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도 나왔었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회사가 2021년에는 보급 순위가 28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종점 변경 2번을 하고 나서 2023년에는 갑자기 10위가 됩니다. 수주를 싹쓸이합니다. 광급 공사들을. 이 회사가 2022년에 이렇게 뭐 종점을 2번이나 변경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막 물의를 빚고 사업이 백지화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회사 잘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광고 공사를 주기가 꺼려져야 되는데. 니네 마음대로 종점 변경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럼 국토부가 사업을 안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2023년에 싹쓸이를 해요. 아이고 스트레인지해라. 2023년에 수주액이 무려 60%가 상승합니다. 저는 이거 특검 대상이라고 보는데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기가 딱딱 맞잖아요. 이거 돈 보상금 받아간 거 아닌가? 아직은 보상 공고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보상을 안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이 일가가 또 워낙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일부라도 받지 않았을까?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가 우리가 놓친 게 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소영 의원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년 국감에 아마 또 놓친 게 기억날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죠. 아마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 트러플, 블랙 트러플, 올리브 오일 세트 할인합니다. 아하. 이거는 맛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유진 변호사와 윤성훈 평론가에 들으시고. 자, 5분을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지금 결제를 하느라고 잠시 앞에 아까 써서 아니, 진짜로 구매하고 들어온 거야? 네, 구매하고. 결제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비회원으로 구매하느라고 좀 결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 밖에 구두가 잔뜩 있거든요. 테스트로 신어보라고 한 건데 그걸 결제를 했어? 네네. 신발 가게 앞처럼 저희가 그 앞에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너무 편한데? 엄청 편해요. 신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겁은? 편하네요. 비싼 가죽을 쓴 게 티가 나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바닥이 살짝 푹신한 느낌이 있는데 적당히 푹신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가벼운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딱 적당하게 푹신합니다. 예.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의원님 상처받으실까봐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아까 의원님이 헤매실 동안 결제를 이미 끝냈습니다. 예. 저는 유튜브로 보자마자 결제했습니다. 예. 이거 하루빨리 결제하는 게 승리다. 저거 뭐지? 할 때 바로 결제를 누르셔야 돼요. 날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까지 이렇게 쿠션이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편하고, 정말 요 아름다움까지 곁들여서, 정말. 이 굽 높은 거는 진짜 한동훈 대표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 화려함. 진짜,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정말. 한동훈. 서서 악수를 했거든요, 저도. 그 국감 하는데 쭉 한 바퀴 돌았어요. 자기네 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하는 데만 7군데를 딱 돌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악수를 했는데 제 173이거든요? 나랑 비슷하던데? 절대 180일 수가 없어. 하여튼간에 물어보지 그랬어요. 부럽디다. 어디 거 쓰시오? 제 키가 180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걸 그랬나. 저도 180입니다. 네. 잊어버릴 뻔했다.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화이트 트러플, 서머 트러플. 요렇게 3병 가져가시는데 72,000원이요. 너무 가격 괜찮으니까, 요번 주까지 하거든요.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트러플은요, 트러플계의 정말 에르메스? 정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소량 채취가 되는데, 망설이시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감자칩에 뿌려주고 신라호텔에서 8만원 받는 거. 우리는 이거 매일 뿌려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 들여 놓으시고요. 매일매일 트러플로 우리 함께해요. 회원가입 안 하시고 비회원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늦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사믹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30년산 발사믹 살짝 떨어뜨려 먹으면 진짜 더 맛있죠. 제가 편의점 갔다가 트러플 감자칩이 있길래 봤어요. 트러플 함유량이 0.000000037%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부 트러플이잖아, 이거. 엄청난 해자다. 이거를 얼마나 향이 좋으면 걔가 땅속에 묻혀있는 걸 찾아내겠어요. 근데 먹으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정도 향이면 나도 찾아낼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정말, 거기까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향기 안 나세요? 거기까지? 명태균 스캔들이 어떤 변곡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명태균 플러스 이준석 얘기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김건희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기다리시지 마시고 지금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트러플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트러플 주문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부인하고 하는 행사인데 쓰레빠를 신었어요. 왜 쓰레빠를 신었을까? 이상하죠. 이번에 대통령실이 PI 전략 바꾼다고. 나를 중앙에 놓지 않는다고? 네. 이게 나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을걸? 옆에 아가타 두다라는 폴란드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작년 7월 달에도 만들었어. 이분이 장신입니다. 179cm예요. 아이고야. 작년 7월 달 사진이 있어요. 이번에 높이가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훌쩍 크셨어, 1년 새. 김건희 여사께서. 하이힐이 왜 만들어진 건데, 여기도 그러니까. 굵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렇게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다. 작년에 키 차이 큰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킬힐을 신으신 걸로 어딘가에서 전해 들었어.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부러진 거야, 이게. 진짜. 아이고, 저런. 신발을 좀 단화 얕은 거 좀 편한 거라도 격식을 갖춰서. 이런 거 신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네. 이런 거. 근데 이거 보내드려, 그럼 대통령실에. 추정을 하면서 이분이 여전히 179 옆에서는 내가 몇 cm짜리를 신어야 되나가 주요한 관심사구나. 통일 대통령 되실 분이니까. 네. 하여튼 이 사진은 폴란드에서 공개한 겁니다.
자, 저는 어쨌든 킬 힐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걸 밝혀둡니다. 겸손물에서 하나 좀 만들어요. 한 15cm짜리로. 튼튼한 킬힐. 겸손 구두 킬 힐 만들까봐. 남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 강영 씨 혼자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훨씬 큰 스피커로 등장해가지고 그 주장을 다 물타기 하면서 국면을 주도해 왔어요. 근데 김태열 소장이라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이분 일단 입을 연 이유. 21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든 경비는 각종 여론조사에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 비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의 어떤 재정난은 허덕이는데 명태균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온갖 것 중앙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한 강경윤과 저는 명태균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회수되지 않고 현재까지 오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왔어요. 그동안 왜 참았냐 이거지. 제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특수한 관계로 김영선 의원을 정치적으로 해석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명태균이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이었어. 오촌 당숙이었어. 근데 본인도 검찰 소환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가 진실을 밝혀놓고 가야 되겠다. 강영시 주장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여론조사 해주고 돈 못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특가법상 뇌물죄 된다고 우리 신장식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특가법상 뇌물죄 1억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매우 중범죄예요. 근데 3억 7,500이잖아요. 이게 맞느냐? 명태균이 대선 끝나고 강영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를 영수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돈을 받아온다라고 하면서 못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 모든 미납금, 벌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왜 자금을 돈을 안 받아왔느냐 항의하니까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아온 거 아니냐고 보좌진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 받고 당선시키는 조건에 자기가 보좌진을 다 구성한다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그 직급에 맞는 국회 보좌진으로 등록이 다 됐습니다. 야, 강혜인 주장이 맞다. 명태균은 돈 대신 공천을 받아왔다. 근데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명태균은 2008년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업을 부도내고 지금까지 자기 실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서울에 왕래할 때 내 개인적인 카드까지도 사용할 만큼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조차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단지 나를 이용해서 대표로 올려놓고 자기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그 바람참이 국민들은 썩으시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에 자금을 주셨던 두 분도 명태균의 실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을 보고 자금을 다 건넨 겁니다. 강혜경 씨가 왜 보좌관으로 갔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 돈을 지금 보좌관 월급으로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직함을 나눠주는 걸로 자기 개인 빚을 퉁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양수 겸정에 딱 그 걸린 건데요. 3억 7,500을 줬다라고 쳐요. 회계 보고를 안 했어.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냥 안 주면은 윤석열 후보의 개인 채무가 되는 거죠. 개인 채무를 면해주는 대신에 공직을 줬어. 그게 특가법상 뇌물죄가 돼요. 뇌물죄예요. 근데 뇌물죄로 가는 게 훨씬 더 세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함부로 대했다 이런 얘기가 초반부터 있었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저 또한 몇 번 맞섰고 그런 과정들을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다 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외부의 사람들까지 심한 말을 하더라도 김영선이 4선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거기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 명태균 씨가 통상의 정치 브로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통상의 브로커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돈보다는 자기 영향력을 키우는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항상 선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와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 선거비를 자기가 냅니다.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강혜경 씨 돈까지 빌려가지고 낸단 말이야. 그래놓고 김영선 전 의원을 막 공개적으로 깼다는 거 아니야. 모든 행동이 일관되게 하나의 방향을 가르쳐요. 김영선 전 의원 선거비를 자기가 냈어야 해요. 자기가 공천을 받아오고 자기가 돈을 써서 자기가 만든 국회의원 쇼케이스가 이 사람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을 마구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정치인들을 여론조사할 때도 돈 안 받아요.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 지금. 이 양반이 그렸던 그림은 김종인 모델이야. 정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야를 넘나들며 권력을 창출하는 정치권 뒷면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 그러니까 김종인이 손절했을 때 상중 이런 거 올리죠. 정치적 아버지. 서울에 그럴듯한 여론조사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실력자로 쭉. 그래서 이준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키우려고. 윤석열은 끝났다 하더라도 자기 영향력을 입증해줄 하나의 이준석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보니까. 카드죠. 자기가 쓸 카드 중에 하나로.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건 돈을 요구 안 하니까. 이거 얼만데요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응?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 말로는 그거 말고도 7, 8건이 있다고 하던데 둘이 붙었어 지금 싸움이. 잘 됐다. 명태균 씨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진짜로 공천 받아온 게 맞느냐. 그거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명태균한테 왜 돈을 안 받아오냐. 내가 차용증을 써주고 또 빌려온 사람들도 나한테 돈을 독촉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 대가로 김영선이 공천 받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몇 차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총수가 말한 것처럼 나름의 큰 꿈? 정진석 실장한테도 뭐 바깥에 묶여있는 개인이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개인 자기는 진짜 이만큼 위에 있는 사람을 노렸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야 돈을 나한테 요구를 안 하고 이런 걸 다 해주네? 들키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인연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통화 녹취를 그렇게 많이 들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JTBC가 오늘 명태균 씨가 오늘 낮에 지인들을 만났대요. 굉장히 자신만만하다. 나는 뭐 변호사 다 필요 없고 내 휴대폰이 다 지켜줄 거고 막 이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 지금 구속되게 생겼어. 직전이지 지금. 예. 네.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구속되면 대통령 녹취 2개부터 시작해서 다 까고 나갈 거다. 구속되면은 그럴 기회가 없지. 그러니까 구속은 새벽에 와서 호다다닥 다. 명태균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왜 잘 타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저거 터지면은 죽는데 어떻게든 집어넣어야지.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 보세요. 박영규 씨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차승원 씨가 이제 박영규 씨 더러운 일을 해주는 깡패였었어요. 박영규 씨가 계속 그래요. 언젠간 내가 크게 보답함세. 근데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쌩 까는 거예요. 그래서 차승원이 찾아갑니다. 절대로 나는 모른다는 거지. 네고시에이션이 통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공익제보자가 되거나 아니면 계속 감옥에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한테 조언하는 거야? 네. 방송 보신다잖아요. 총수 되게 좋아한다 그러던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난. 네. 본인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혜경 씨 혼자였을 때는 핸들링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김 소장 나왔잖아. 곧 운전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명태균 씨 혼자서 방어가 안 돼요, 이건. 그래, 명태균 씨 지금 파트너 이준석 씨가 5일 동안 페북에 한마디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이야, 그거 진짜 어려운 이거 일인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명태균 스캔들은 이준석 의원이 시작한 거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한테 피해를 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명태균 편을 들었단 말이야. 그동안은. 여론조작 얘기 나오니까. 보정이다. 문제 없다. 적극적으로 명태균 편을
전 대표적인 정치권 인사예요. 산배를 탔나 보다 다들 생각했잖아. 근데 명태균 돈을 파야 된다는 얘기를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합니다.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표면적으로 명태균 편을 들었는데 뒤에서는 명태균을 보내버리려고 한 거지. 돈을 파보라고 했으니까. 명태균이 말하면 안 되는 이준석의 비밀이 있었던 게 아니겠냐고 거업이 생각하는 거지. 근데 겸공에 노영희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총수 방송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이준석이 페북에 아무것도 안 써요. 방송을 딱 듣고 이 새끼가 진짜 날 제낄라 그랬나? 라는 생각을 명태균 씨가 했을 것 같아. 명태균 씨가 전화하면 이준석은 전화 벨 2번 울리기 전에 받는데요.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한테 전화를 했겠지. 심한 말을 했겠죠.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준석 페북 업데이트가 없다. 소위 이제 이준석 준천지라고 부르는 정치 게시판에 가보면 더 이상 노영희 변호사 얘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건들면 안 돼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 빡 돌면 아유 그 모두가 있단 말이야. 어? 네. 폭주하는 모두가 있어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그럼 그거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냥. 근데 네. 그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상이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개입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공범이거나 대통령과.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개입을 당하거나 공범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 사태가 왔으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자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면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치적 거래를 위한 카드로 쓴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오니까 닷새간 페북에 글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니냐. 명태균 씨의 그 SNS의 톤도 바뀌었어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나 구속되면 다 깔 거야. 뭐 이렇게 검찰을 지인들에게. 못 믿겠어. 이럴 거면 네. 특검이나. 특검을 가려면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신장식 의원에게 협조하실 수도 있고 거업도 있고. 저요? 노영희 변호사도 있고. 여기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3명이야, 무려. 예. 저쪽 끝으로 다 변호사들이야. 그럼요. 저쪽 끝으로. 이분이 생각한 거래 방식으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될 안 수 있는 됩니다. 단계는 초기에 끝났어요. 오늘 저는 중앙일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돈 안 받고 막 여론조사했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만 개입하고 어쩌고 법률상의 쟁점을 3가지를 나눠서 쭉 해설을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뭐 서초동의 한 법률가는 뭐 그러면서 아 이거는 죄가 안 되고 이거는 죄가 안 돼. 사실은 대통령 죄가 안 된다. 재미있는 거 뭐냐면 재경지검의 차장검사는 특수 수사를 많이 했던 수도권의 검사장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해서 한 6명이 얘기한 것처럼 기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는 100% 법무법인 검찰이 만든 기사다. 법무법인 검찰. 저는 추정합니다. 검찰 중에 한 사람이 티타임을 가졌어. 중앙일보 기자랑.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왜 안 되고. 6명이 한 게 아니라 잘해야 한두 명이 재경지검의 고위검사, 수도권의 똑같잖아. 수도권의 고위검사나 특수수사, 뇌물수사를 많이 했던 검사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알고 보면.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입니다. 명태균으로 탄핵 사유가 발생하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꼽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사과시켰다. 재단 출연한 거는 범죄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우병우가 내줬다. 그리고 검찰 출신은 민정수석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근데 사람은요, 내가 불안할 때 누가 위로되는 사람 말을 믿기 마련이에요. 결국에는 이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자리 만들어준 거. 김영선의 세비를 받아가도록 해준 거. 보좌관들을 거기에 앉혀서 인사해줘서 그걸로 돈을 갚을 수 있게 해준 거. 패턴이 같아요. 뭔가 보온 인사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있잖아요.
코보나 콘텐츠 후원했던 기업들이 기업들에게도 다 뭔가를 알선해 주는 거. 대통령실과 각을 세면서 윤석열 대통령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만 보내면은 자기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난 이준석 의원이 정치 입문 이후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을 아꼈던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돈을 뒤져라고 기자한테 힌트를 줬잖아. 명태균이 감옥에 가는 게 필요했던 상황이라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누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손을 잡고 뭔가를 못하지. 도모하고 싶을까요? 김태열 소장님이 이준석 의원에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돈은 안 들고 여론조사가 여기서 다 해가지고 다 해줬으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81번 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돈 안 받고 돈 안 내고 자기 여론조사 다 그냥 공짜로 한 거네. 그렇죠. 그 이번 총선 때 네. 명태균이가 좀 김영선이가 오락하면 오겠냐고 그 7부사까지. 그렇지. 내가 오락하니까 또 니로 왔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도 명태균한테 완전 뭐 부른 막 쫓아오는 똥개. 이거는 제 소장님의 생각인데 노희 변호사하고 전화 통한 건데 한 배 탔던 그 과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뒤에서 밀려다가 걸린 거죠 지금. 당대표 될 때랑 지방선거 때랑 두 개겠죠. 또 하나는 대선 후보가 결정되어 가는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무대표로 여론조사 조작을 하잖아요. 500개 조사하고 나서 1,500개 쏘아붓고 막 과감하잖아. 정말로 과감한 거 이거는. 상남자죠 상남자. 네. 잃게 한다고? 내가 궁금한 거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루트가 있었나? 그러면 이 여론조사만큼이나 과감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당시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웠잖아. 그렇죠. 그 치맥 회동도 자기가 어레인지한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저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이준석 의원의 페북에 들어가 보고 있는데 너무 정막이라서 좀 심심해요. 원래 노영희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처음 거론했을 때는 바로 덤벼들었거든.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보내려고 했다. 그 점도 정해졌거든요. 네. 뭘까? 비밀이? 궁금합니다. 하여튼 뉴스토마토의 마지막 뉴스. 어. 이 시리즈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뉴스 아닐까? 뭐 2주 안에 끝을 내준다니까 기다려보죠. 뭔가 핵폭탄이 있다는 거 아니야. 또 궁금한 게 천하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 개혁신당이 여기서 큰 소용돌이와 함께 떠내려가지 않을까.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요 국면에서 신문 보면 한동훈이 당당한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과 하나도 안 엮였다. 아파트만 자꾸 반복해서 쓰는다고. 이 양반은 강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트렌디하게 보이는 데 대한 강박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응?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법무부 장관도 시켜줘서 하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당 대표도 하고 특별히 컴플렉스를 느낄 거 없잖아. 왜 이렇게 가슴을 모으려고 하고 씨발. 목 얘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얘기예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피켓에 그렇게 써 있어. 뽕브라까지는 뭐 그냥 뭐 그러저러 뭐 그래도 사진 합성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네. 무슨 소리야 이게. 하여튼 애정결핍. 그 제가 정준희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분은 이미 가질 만큼 가졌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네, 돈도 타워팰리스에 산다고. 타워팰리스 살지. 저 양반은 왜 저러는 걸까?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금나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진짜 사소한 것도 엄청나게 큰 약점처럼 보일 수 있다. 정준희 교수님이? 예. 그분 요즘 풀이 됐지. 100분 토론 그만두셨죠. 오늘이 마지막 방송. 풀이지. 주소 가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났다. 이문정 검사가 같은 직급으로 같은 부서에 와 있을 때도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도 자기는 뭔가 다른 존재인 것 같은 걸 끊임없이 부각시키려 하는 노력을 그때도 했었다. 그때도 라는 홍보를 식으로 했다는 거야? 불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구두는 신기 시작했던 것 같다라고 너무 아마.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게 불화가 아니에요. 불화 아니에요? 불화 아니에요. 부착형. 불화가 아닙니다. 아, 예. 그래요? 교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변에 그 강남에서 좀 살았던 출신들을 50대니까 알거든요.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오히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오히려 성격도 되게 좋고, 근데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저는 이제 애정결핍이라고 보는 거고, 뭔가. 왜 관심을 애정결핍이 있는 거야? 그 이유까지는 오은영 박사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씩 이룬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노력이고 쌓아가는 거다. 뭐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내 이미지 쌓아가는 거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노력. 그렇죠. 아니, 게임 아이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좋다 이거야. 제가 71년생이네. 나이 50 넘은 한국 남자들은 그런데 노력할 생각을 안 해. 들리는 말로는 어디서 바람에 실려온 소리를 들었는데 착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빡빡 미셨다라는. 에이 설마. 그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막 시위하고 있다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때 그 굉장히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다 진실을 말하잖아요. 지금도 한동훈 관련해서는 다 그쪽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님들 말씀하시면 약간 좀 얇고 뭔가 남성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헬스를 하던가. 처음에는 무슨 근육질 이런 식으로 기사 났었잖아요. 그렇지, 근육질 기사 났었어. 근육질 기사. 얼굴은 그런 게 되게 미소년인데,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근육질의 장신이라고. 180에 의사, 훤칠한키에 근육질에 그러니까 어깨 넓어 보이게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뭔가 여성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넥타이 풀어갖고 촥 이것도 그렇고. 맞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면 헤비메탈 좋아했다 해서 머리 막 기르고 그런 것들 보면 남성성에 대한 판타지 같은 게 본인에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여자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이준석 의원이 백분 토론에 나왔을 때였었어요. 사안의 당사자가 토론에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준희 교수에게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제작진이 이준석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출연시킨 게 아니냐.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그래야 될 당사자가 본인이 나와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은 이 토론의 성격에 맞지 않다. 근데 이준석은 나왔잖아요. 이준석은 그 기회를 자기 변명의 기회를 삼았고 그 정준희 교수가 빡쳐가지고 전 그 뒷사정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나는 주소 와야 되겠다 이제. 정준희의 100분 토론이었던가? 그냥 100분 토론이에요. 100분 토론? 네. 그럼 저 99분 토론하지 마 너는. 정준희 교수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탄핵, 국지전, 계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스베이다를 잘 챙겨봐야 할 때가 왔다. 끝! 감사합니다. 네.